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에 대한 무시와 돈 문제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흔하디 흔한 이혼 사유임에도 그 과정이 흔하지 않아 사연까지 쓰게 되었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와 남편은 맞선으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연구기관의 연구원이었고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맞선으로 만난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3년을 서로의 곁을 지키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큰 반대는 없이 순탄하게 결혼까지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조율이 있긴 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시댁에서 집을 해줄 테니 그 집에 맞춰 혼수를 해올 수 있냐는 뉘앙스를 풍기면서부터였죠. 사실 저는 굳이 남자 쪽에서 집을 꼭 해와야만 한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누군 집을 하고 누군 그 안을 채워놓고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각자 있는 돈을 보태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먼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조금은 당황스러웠죠. 남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듯 했고요. 그래서 저도 굳이 아무 말 하지 않고 하자는 대로 이끌려가는데 일이 좀 웃기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내던 시댁에서 막상 집을 구하려고 보니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값이 예상보다 높기도 했고 남편이 생각보다 모은 돈이 적었던 것이었죠. 한마디로 시댁의 상황은 곤란해졌습니다. 큰 소리는 쳐놨는데 돈은 모자라고 이제 와서 못해준다고 하기엔 아들이 기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말도 저런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을 정리한 건 다름 아닌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자서방, 들어보니 집은 사돈께서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양갓집에서 조금씩 보태줘서 마련하는 건 어떤가? 우리도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낸다고 마련한 돈이 있어서 그래. 양가에서 1억씩 보태주고 나머지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는 걸로 말이야. 딸이 기죽는 것도 싫었고 처음부터 막대한 대출에 고생하는 것도 싫었던 터라 재빠르게 해결책을 내주시더라고요.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에서 아빠가 남편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해주었고 그렇지 않아도 곤란한 상황이었던 남편은 흔쾌히 아빠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아빠의 뜻대로 각 1억씩 보태주셨고 나머진 저희가 모은 돈과 대출 조금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집 문제로 조금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결국 잘 풀렸고 그 결혼 생활에는 큰 불만이 없었어요. 남편과도 사이가 좋았고 시집살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주변 이야기를 들은 것과 비슷하달까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오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일어난 건 결혼 2년차 때쯤이었어요. 회사 내부 사정이 어려워지며 인원 감축을 해야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저도 포함이 되었죠. 유부녀에다가 언제 임신과 출산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엔 버텨보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버텨도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란 생각을 했고 그럴 바엔 제가 먼저 사표를 내고 나오는 게 나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참 씁쓸하기도 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저 결혼한 여자일 뿐인데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제가 할 일을 누군가에게 미루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남편의 따뜻한 위로가 절실하더라고요. 괜찮냐?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까짓 회사 그만둬도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길을 잘 찾아보자 등 남편의 위로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퇴사 소식을 들은 남편은 대뜸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뭐? 사표를 내면 어떡해? 버틸 때까지 버텼어야지. 앞으로 어쩌려고 대뜸 사표부터 낸 거야? 남편의 짜증을 듣고 있으니 저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나라고 내고 싶어서 냈겠어? 버텨서 계속 회사 다닐 수 있었으면 버텼겠지. 그런데 버텨봤자 결과가 같은데 내가 어떻게 버티고 있어? 서로 곤란하고 상처만 받을 게 뻔한데. 그래도 좀 더 버텼어야지. 독하게 버티고 있으면 혹시 알아? 계속 다니라고 했을지? 요즘 같은 시대에 혼자 가정을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알아? 아이, 진짜 생각이 없다니까. 남편은 그저 본인 생각뿐이더라고요. 그 이기적인 발언들에 저는 화가 더욱더 치솟아 올랐고 자연스럽게 저의 언성도 높아져 갔습니다. 당신 입장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부담스러운 것도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오늘 굳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아무리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지금은 날 위로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회사를 그만둬서 가장 속상하고 허탄한 사람은 나잖아, 나. 당신이 내 남편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적어도 내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위로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도 이 상황이 답답하니까 그렇지. 아무리 몰랐더라도 이런 일을 당한 건 나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위로해주고 앞으로 다른 일을 해도 더 잘해낼 것이다 응원해줘야 하는 게 먼저라는 거야. 적어도 나는 그래왔고 그랬을 거야. 그 말을 하는 저도 제 말을 하는 남편도 과거가 떠오르는 듯 하더라고요. 저희가 연애하던 시절 잠시 남편이 일하던 연구소를 나와 지금의 연구소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지고 힘들어하던 그 시절에 저는 남편을 위해 아낌없이 응원과 용기를 주었고 데이트 비용은 물론이고 용돈까지 주며 뒷바라지 했었는데 부부가 된 지금 남편의 아내가 된 저에게 이딴 식으로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으로 섭섭함이 더욱더 몰려왔죠.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른 남편도 조금은 민망했는지 급하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 당신 말 들어보니까 내가 당신 마음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너무 몰아붙인 것 같아. 미안해. 지금 가장 힘든 건 당신일 텐데. 기계시켜도 그보다는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이겠더라고요. 그저 자기가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위로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죠. 그리고 그 위로와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 바로 다음 날 아침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회사 그만뒀다며? 내가 아침부터 우리 아들 전화 받고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이 아침 대바람부터 탈려왔겠어? 이제 앞으로 어쩔 거니? 계속 집에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놀 건 아니지? 참 황당했습니다. 마누라 일 좀 그만뒀다고 아침부터 엄마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이나 하는 아들이나 그런 아들에게 마누라에게 위로의 말을 해라고 시키기는커녕 쫓아와서 닭다리나 하는 엄마나 참 이기적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매 한 가지더라고요. 시모는 계속 우리 아들 돈 타령을 하며 제 속을 긁어댔고 그쯤 되니 자존심이 상하는 건 물론 화도 났습니다. 그전까진 시모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하하호호 분위기를 잘 넘기곤 했지만 그날만큼은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무지 끊기지 않은 시모의 말을 뚝 끊고 한마디 거들어 주었죠. 설마 이런 말 들으면서 계속 먹고 놀기만 하겠어요?
그리고 다시 취업하기도 전에도 어머님 아들한테 빌붙어서 살 생각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말은 참 잘하네. 요즘 젊은 애들도 힘들다는 취업을 네가 할 수나 있겠니? 그리고 취업될 동안 생활은 내 아들 돈으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아시다시피 전 회사에서 오래 일하기도 해서 퇴직금이 꽤 되거든요. 그걸로 제 몫의 생활비는 다 낼 거니까 어머님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 아들한테도 전화 오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보아하니 제 말보다는 어머님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아서요. 휴모는 제 말에 다시 저를 꾸짖으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그보다 빠르게 시모의 등을 떠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이만 가보세요. 벌써? 나 아직 네, 지금 가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젊은 애들도 힘든 취업 한시라도 빨리 하려면 지금부터 재빠르게 움직여야 해서요.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휴모도 이런 제 행동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어버버거리다 제 힘에 밀려 집에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쫓고 난 후 퇴사 단 하루 만에 결의를 다지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그 후 저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도 봤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오랫동안 생각했던 사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대로 원하는 곳에 재취업을 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기에 기회로 삼아 도전해보기로 한 것이었죠. 우선 사업하면 가장 큰 걱정인 자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결혼 생활 후에도 돈 관리를 따로 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기도 했고 퇴직금이 있기도 했으니까요. 거기에다 제가 하려는 사업은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각종 케이스와 더불어 키링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이었어요. 취미생활로 배웠던 레진 액세서리와 공예 액세서리 등을 직업으로 살려보고자 한 것이었죠. 워낙 평소에도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따로 메모해둔 것이 있어 상품 제작은 크게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엔 물량이 많지 않으니 따로 사무실을 얻을 필요도 없이 큰 돈이 나가지도 않았고요. 저는 이렇듯 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비아냥대기만 하더군요. 시모의 방문 이후 남편과의 사이가 많이 나빠져 있던 터라 남편의 말투와 비아냥은 그 어느 때보다 심했습니다. 그까짓 거 해서 돈이나 벌 수 있어? 이런 거 안 팔리면 다 쓰레기라고. 알아? 괜히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동네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봐. 아니면 집에서 부업이라도 하던가. 힘내라는 빈말이라도 해줄 거 아니면 저리 가. 괜히 사기 떨어뜨리지 말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나는 남편 나도 달갑지 않거든? 방해가 아니라 걱정되어서 그렇지. 괜한 돈 낭비하고 후회할까 봐. 돈 낭비를 해도 내 돈으로 하는 낭비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건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무관심이니까.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모진 말을 할수록 저는 더욱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샘플을 돌리기도 하고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도 양해를 구해 계산대 옆에 샘플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물론 반응이 없었어요. 지인이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면 주문이 아예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그런데 어린이집에 돌린 샘플을 보고 답례품으로 대량 구매가 들어오며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주문이 늘어갔고 맘카페에 어느 분이 올려주시며 주문이 점점 늘더라고요. 거기에다 제가 상품을 제작하는 영상의 조회수가 늘며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물량이었지만 밤을 새워서라도 혼자서 다 해냈던 것 같아요. 한순간의 거품일 수도 있는데 괜히 직원을 들였다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주문이 밀려들어 밤낮 없이 고생하는 것은 남편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남편의 무시는 끝이 없더라고요. 물론 시모도요. 그까짓 거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뭐하는 짓인가 몰라? 참 유난이다 유난.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아나. 그러게나 말이야. 너 그 되지도 않는 사업한다고 우리 아들 굶기고 그런 건 아니지? 네가 망해서 꾸역꾸역 모은 돈 날리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줘. 집안에 보탬도 안 되는데 남편 뒷바라지는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당시 저는 그딴 도움도 되지 않는 말에 일일이 대응하며 말다툼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의 사이에 상처만 남는 사이 제 사업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사무실 겸 작업실을 얻었고 직원도 한 명 구하게 되었죠. 어느새 평균 수익은 남편의 월급을 훌쩍 넘겼고 그때부터 남편이 당혹스러워하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정확한 수입은 알지 못하나 제가 사무실을 얻은 것도 모자라 직원까지 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니 남편도 대충 예상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제 일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나 무시하던 제가 보란듯이 잘 해냈으니 그제라도 숙이고 들어와 고생했다, 잘 해냈다고 늦은 응원을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라도 그런 말을 했다면 아마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될 일은 아마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시모한 남편은 제가 잘 되는 것이 다행스럽기는커녕 배가 아프다는 듯 오히려 저를 더 구박하기 시작했죠. 너 그까지 돈 좀 번다고 네 남편 기죽이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무리 네가 돈을 잘 벌어도 집안의 가장은 남편이야,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에 괜히 말 대답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기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무조건 남편 말이 맞다, 옳다, 기 세워주란 말이야. 그간은 이런 일에 에너지 낭비할 시간이 없어 무시했다지만 이젠 여유도 있고 한 번은 제대로 맞붙어줘야 할 때란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이 시모의 옆에 딱 붙어 앉아 비웃음을 지어 보이며 고개만 끄덕이는 남편놈의 꼴을 보고 있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기도 했죠. 어머님 아들이 제가 기죽인다고 기죽을 사람인가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집까지 일거리를 가지고 와서 밤을 새우든 말든 불량품 때문에 손님이랑 통화를 하든 말든 저한테 밥부터 빨래 그리고 청소까지 다 미루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다행이네. 가장에 나가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아내가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니까 괜히 생색나지 말고 네 할 일은 다 해. 어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제 나가서 힘들게 돈 벌고 있어요. 심지어 어머님 아들보단 더 잘 벌고 있죠. 그러면 어머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가장은 어머님 아들이 아닌 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것 봐. 내가 너 이런 생각할까 봐서 남편 기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어디 돈 좀 번다고 남편 부려먹을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게 어머님도 괜한 말로 굴거부스럼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나가서 일은 일대로 하고 들어와서도 집안일 혼자 다 하는 이 생활에 불만이 생기고 있는데 어머님이 또 그렇게 자극하면 제가 더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시모는 제 말에 말문이 막혔는지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고 뒤늦게 남편이 뭐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댁에 대한 실망감만 쌓여갔어요. 어찌 저렇게도 한심한 인간들이 다 있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혼만큼은 쉽사리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쩌면 변하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알던 그 사람으로 돌아오진 않을까, 언젠가 이런 날이 지나가고 그땐 그랬었지 웃으며 말할 수 있는 날이 오진 않을까 하는 괜히 기대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네,
미련하기 짝이 없는 미련이 남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 멍청한 기대와 달리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는 와중 친정엄마의 생신과 시모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두 분의 생신은 고작 7일의 차이로 엄마의 생신 다음 시모의 생신이었죠. 생각 같아선 시모의 생신 따윈 무시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엄마의 생신 선물과 같은 걸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엄마의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남편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죠. 그런데 아침부터 시모가 남편과 저를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생일이 며칠 차이 나지 않아 시모도 엄마의 생신이라는 걸 모를 리 없는데 왜 하필 엄마의 생신날 아침부터 사람을 부르나 싶었죠. 혹시나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남편과 시댁에 갔고 그곳에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너 이제 돈도 꽤 잘 버는 것 같고 여유도 있는 것 같으니 돈을 좀 갚아야 하지 않겠니? 아주 진지한 얼굴로 당연하다는 듯 말하길래 순간 착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시모에게 빌린 돈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시모에게 돈 한 푼 빌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저도 모르게 시모에게 빌린 돈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요.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남편을 바라보자 시모가 헛기침과 함께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어이없고 황당한 헛소리를 말이에요. 뭘 아무것도 모르겠단 표정이야. 너 기억 안 나니? 너희 결혼할 때 내가 너희 집 사는데 보태라고 1억 주었었잖아. 그거 갚아야지. 그제야 결혼할 당시 받았던 돈이 떠올랐어요. 황당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 당시 도움은 양갓집에서 똑같이 받았고 다시 되돌려준다고 한다면 공평하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심지어 남편이 혼자 벌 땐 돈 이야기도 꺼내지 않더니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아하니 제 돈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난 꼴이 분명했죠. 이런 이유로 그 상황이 불편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생각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진 이혼 생각도 없었고 어쨌든 도움받은 것이니 잔고 상황을 확인해서 시댁 친정 공평하게 형편껏 조금씩 돌려드리려고요. 그런데 시모는 제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말이에요. 일단 돈이 얼마나 있나 확인 좀 해볼게요. 양갓집에 공평하게 드려야 할 텐데 그만큼 여윳돈이 없어서요. 뭐? 친정에도 돈을 준다고? 네 친정에 왜 돈을 줘? 당연하지 않은가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만 도움받은 게 아니라 친정에서도 똑같이 도움받았으니까요. 갚으려면 공평하게 돌려드려야죠. 그러니까 그게 왜 공평하냐는 말이잖아. 너 결혼한 여자야. 결혼한 여자가 왜 시댁하고 친정을 똑같이 챙겨? 당연히 친정 챙길 몫까지 더해서 시댁만 챙겨야지. 기적의 논리가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결혼한 여자는 고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모도 같은 여자이고 같은 며느리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 헛소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말이 다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욕이 나올 지경인데 시모는 멈추지 않고 더 기가 막히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 시작했죠. 네가 친정까지 챙기겠다는 걸 보아하니 돈이 꽤 되는가 본데? 그러지 말고 나한테 2억 줘. 1억 말고 2억. 네? 2억이요? 그래, 2억.
그동안 이자 포함한 거니까 이혼당하기 싫으면 내놔.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이혼이 무적의 무기도 아니고 왜 제가 이혼당하는 걸 2억을 내주는 것보다 무서워할 거라고 확신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거기에다 남편도 한마디 거드는데 모자가 하나 다를 바 없이 똑같단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엄마 말이 다 맞아. 당신은 결혼도 한 여자가 왜 친정을 챙기려는 거야? 친정도는 원래 안 갚아도 되는 거야.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당신한테 그 돈 돌려받으려고 주셨겠어? 다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지? 당장이라도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입만 열면 그냥 이혼하고 만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엄마의 생신이 딱 걸려 차마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른 날도 아니고 생신날 엄마에게 이혼 소식을 선물로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저는 젖 먹던 힘까지 다 써 인내심을 발휘한 후 생각해보겠단 말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제가 나가려는 그 순간에도 남편은 시모의 옆에 앉아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생신에 함께 가야 할 인간이 말이에요. 저는 뭐하냐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고 남편은 당연하다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엄마 집에 온 김에 엄마 밥 좀 먹고 가려고. 그러니까 당신이나 가.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잊었어?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점심 먹기로 했잖아. 당신 오늘 오후 근무라 그 시간에 맞춰서 예약 다 한 건데 당신이 안 가면 어떡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하는 수 없는 거지. 당신 부모님한테 나 연구소에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해. 그러면 되지. 여보, 진짜 이럴 거야? 화를 참다 폭발한 저는 고함을 확 질렀습니다. 그때 시모가 벌떡 일어나 남편의 앞을 막고 서서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고함 지르지 말고 우리 아들 두고 가. 그리고 이번엔 식당 예약 다 했다고 하니 돈 아까워서 너는 가게 해주는데 앞으로 친정에서는 챙길 생각도 마. 시댁 일만 챙겨도 바쁜 애가 친정까지 챙긴다고. 어머님,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같은 여자이고 같은 며느리잖아요. 그게 뭐 어쨌다고. 난 결혼해서도 친정보단 언제나 내 가정 내 시댁을 더 우선시했었어. 그러니까 너도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돈도 다 가지고 오고. 두 사람은 제 앞에 서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런 인간들과 그 자리에서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곳에서 입을 열었다간 그 화나는 감정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부모님과의 약속 자리에 가는 것도 싫었고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왔고 혼자 부모님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죠. 다행히 연구소에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부모님도 믿어주시는 듯 하더라고요. 표정 관리를 하느라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식사 자리가 끝났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참았던 울분이 터져나왔죠. 당신 오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 생신을 무시할 수가 있어? 어머님도 그래. 나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2억을 달라니. 친정은 챙기지도 말란 말은 또 무슨 말이야? 당신 평소에 그런 생각 가지고 나랑 살고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남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 같은 것이었어요. 이혼으로 가기 전 그때라도 남편이 모든 잘못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한다면 다시 한번 남편과 잘 지내보고자 남편에게 내밀어준 마지막 저의 손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막말을 하더라고요. 나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결혼한 남자들은 다 나 같은 생각하면서 살아. 막말로 결혼한 마누라가 친정에 잘하는 것보다 시댁만 챙겼으면 좋겠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돈도 그래. 당신이 사업한다고 정신 팔리는 동안 내가 내조를 얼마나 잘했어?
내줘? 당신이 나를? 그래. 당신이 몰라서 그런데 내가 우리 연구소에도 당신 물건 홍보하고 그랬다고. 당신 매출의 절반은 우리 연구소에서 올려줬을걸? 웃기지도 않는 소리였죠. 제가 바빠 밤샘 작업을 할 때도 밥 차려라, 빨래해라, 잔소리만 했지 단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었고 연구소에서 주문이 들어온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저에게서 샘플 한 번 받아간 적도 없는 인간이 어쩜 그렇게도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도 하는지 기가 막혔죠. 그렇게 제가 주는 마지막 기회도 저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2억을 받아내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는 남편 놈을 보는데 정이 뚝 떨어지며 더는 이런 인간과 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너는 짓거려라. 나는 귀 더러워지게 더는 네 말 듣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돌아섰고 그런 제 뒤통수에 남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일도 그래. 시집간 딸한테 뭘 얼마나 더 뜯어내려고 생일을 매년 챙기시나 몰라. 그냥 아침에 미역국이나 끓여 먹고 두 분이 오붓한 시간이나 보내면 됐지. 그 순간 이혼이란 확신이 섰습니다. 더는 이 인간에게 조금의 가망성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그 어떤 말도 섞지 않으며 이혼을 준비했어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고 부모님께 알렸죠.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놀라시던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곤 제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셨고요. 그러는 사이 시모는 제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문자로 통보와 협박을 해오더라고요. 며칠 뒤에 내 생일인 건 알지? 이번에 집에서 생신상 받고 싶으니 그런 줄 알고 아침상 차릴 준비해서 집으로 와. 생일 선물로 2억 든 통장이랑 체크카드 준비하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에도 이상한 변명되면서 돈 안 주면 당장 이혼시킬 거니 그런 줄 알아. 그 문자를 보는데 화도 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또 이혼 사유를 만들어주니 그저 고마웠죠. 그렇게 시모 생일 당일 아침이 되었고 저는 통보해온 시간에 맞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들어서니 아침 대바람부터 사람들을 얼마나 불러 모았는지 시모와 모임을 가지던 친구분들이 다 모여있더라고요. 평소 어릴 때부터 집안 좀 잘 산다고 잘난 척하더니 시집까지 잘 가서 콧대높게 구는 재수없는 여자라며 욕하던 친구분까지 있는 걸 보아하니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일상과 2억이 든 통장으로 유세를 떨고 싶어 마련한 자리가 분명해 보이더군요. 시모와 시모 친구들은 기대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준 시모에게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저 이혼 서류를 주며 충격만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본인 망신당할 자리까지 만들어주었으니 제 입장에선 얼마나 고맙겠어요.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잘 이용해야 하나 고민하며 서 있었고 시모는 본격적인 자랑질을 시작하더군요. 아유, 나는 고생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또 시어머님 생신상 차려준다고 저렇게 왔네. 너는 가만히 서서 뭐하니? 오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이렇게 왔으면 얼른 주방에 가서 밥해야 할 거 아니야. 그 순간이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저는 망설이지 않고 친구들이 둘러앉은 테이블로 걸어가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시모에게 주었어요. 무슨 땅 문서라도 주는 줄 알았는지 입이 귀에 걸려있던 시모는 서류 안 이혼 서류를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를 보더라고요. 이혼 서류? 이게 뭐야?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혼 서류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이혼 서류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 아, 결혼할 때 보태주신 1억을 2억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이혼시킬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혼당할 바엔 이혼하자고 통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어요. 제 발언에 시모의 얼굴은 더욱더 창백하게 변했고 시모의 친구들은 놀란 눈을 뜨고 보더라고요.
몇 분은 뭐야? 라고 하며 난색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겠다고? 우리 아들이랑? 네, 이혼하려고요. 어머님 아들이랑. 그리고 오해할까 봐서 하는 말인데 돈도 돈이지만 시집 온 여자는 친정은 챙기지도 말란 말에 이혼 결심이 섰어요. 그까지 2억이야 효도한다고 생각하면 드리면 되는 건데 친정 무시하라는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아들 오면 서류 좀 전해주세요. 사인 도장 꼭 찍으라고 하고요. 제 할 말을 마친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왔고 집안에서 한바탕 난리가 펼쳐지더라고요. 시모가 목덜미를 잡고 넘어가는 소리와 친구분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뒤엉켜 꽤 통쾌한 배경음이었죠. 퇴장 배경음으로 완벽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1차로 시모에게 개망신을 주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와 화를 사귀고 있으니 시모에게 연락을 받은 남편 놈이 달려들어오더라고요. 얼굴은 불타는 고구마가 되어 뛰어들어오는데 그 꼴 참 볼만 했죠. 집으로 들어선 남편은 신발을 벗음과 동시에 저에게 다가오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진짜 미쳤어? 우리 엄마 생신에 그것도 친구분들까지 다 계신 자리에서 그딴 짓을 하면 어떡해? 당신이 요즘 있었던 일 때문에 화나서 이혼 서류까지 가짜로 준비한 마음은 잘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선 넘었지. 얼른 가서 사과해. 친구분들 다시 불러서 그 친구분들 보는 앞에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네 엄마 생일이 그렇게 중요한 놈이 우리 엄마 생일 땐 그렇게 개무시했어? 그리고 무언가 크게 착각하는가 본데 나 너랑 진짜 이혼할 거야. 나 너같이 이기적이고 내 부모님은 존경도 하지 않는 놈이랑 안 살아. 아니 못 살아. 알아? 그제야 고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제 울분을 담아 더 큰 소리로 외쳤고 남편은 그제야 얼굴에 큰일 났다는 감정이 드러나더군요. 그리곤 제가 더는 말할 틈도 없이 본인이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죠. 여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자. 돈 안 줘도 되고 당신 부모님 더 많이 챙겨도 돼. 아니, 우리 집은 아예 안 챙겨도 돼.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너무 늦어버린 사과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은 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남편이 퇴사를 한 지 오래고 이미 퇴직금을 다 날린 것도 모자라 빚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시댁에서 돈 2억을 내놓으라는 말을 듣고 난 후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가 끝나고 도무지 화가 풀리지 않았던 전 남편의 연구소로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연구소를 그만둔 지 반년은 다 되어간다는 말과 함께 수입 의류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들어보니 큰 소리 떵떵 치며 시작했던 것과는 달리 사업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요즘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투자를 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업으로 성공하니 본인도 사업을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멍청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었죠. 그런데 사업이 어디 쉽겠어요? 저처럼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을 시작했으니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쫄딱 망하고 투자금도 들어오지 않으니 빚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 시모를 이용해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한 날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꾹 참고 마지막 기회를 줬던 것이었는데 내 인내심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버렸으니 이 모든 건 남편 놈이 만든 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죠. 이대로 저를 놓치면 재기의 기회는 이젠 꿈꿔볼 수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 놈은 거짓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매달렸지만 이미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식어버린 후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연기 좀 하지 마.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일 그만두고 사업 시작한 것도, 사업 쫄딱 망해서 빚쟁이 된 것도, 그래서 당신 엄마 시켜서 돈 내놓으라 한 것도 다 안다고. 그걸 어떻게 알았어? 당신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그걸 굳이 뒷조사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연구소에만 찾아가도 다 알 수 있는 걸?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난 당신이랑 무슨 수를 써도 이혼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기회 정도는 줄 수 있잖아. 기회? 내가 안 줬다고 생각해? 내가 회사 그만두고 당신이 무시하는 내내 나는 당신을 찾는 것으로 기회를 줬고, 당신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큰 사고를 쳤을 때도 난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어.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때까지도 말이야. 그런데 그걸 저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 그러니까 내 앞에서 눈물 질질 짜면서 불쌍한 척하지 말고 이혼이나 해.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건 이혼뿐이니까. 굳건한 저의 행동에 남편의 얼굴엔 절망이 비쳤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더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남편도 알았겠죠. 생각보다 순순히 남편은 집에서 나가주었고, 그렇게 이혼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 군말 없이 나가주길래 이혼도 쉽게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이혼할 마음이 전혀 없다, 잘못도 없다며 버티더니 이혼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재산 분할 때문에 지저분하게 굴더라고요. 위자료 문제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지쳐 그냥 다 포기하고 이혼이나 할까 싶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에게 했던 말과 부모님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악착같이 소송에 매달려 모든 것을 제 뜻대로 다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후 전 남편은 아파트를 팔고 본인 몫으로 받은 돈까지 다 사업 투자금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망해봤으면 어떤 준비라도 하고 시작했어야 할 텐데,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했으니 또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빚은 한 푼도 갚지 못했고, 그 덕에 신용불량자 신세에다가 대부업체 직원들에게까지 압박을 받는 신세라고요. 그런 소문이 들려오자 조금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혼할 때도 구질구질하게 군 사람이 행여나 찾아와서 귀찮게 한다거나 행패를 부리진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런 제 우려와는 달리 전 남편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끝은 깔끔해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아들을 대신해서 그 엄마가 찾아왔더라고요. 1년 365일 헤어스타일만큼은 단정했던 사람이 사는 게 고단하긴 했는지 귀신 산발을 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예, 잘 지냈니? 나는 보다시피 잘 지내지 못했어. 소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촌남편 사업한다고 설치다가 재산 다 날려먹고 내 집까지 다 날려먹었단다.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결국 일이 이렇게 됐어. 남루한 행색만큼 얼마나 불쌍한 척을 잘하는지, 예전 모습을 몰랐다면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전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과 더불어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던 터라 그 모습이 불쌍하긴커녕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한번 쳐준 후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소연이나 하려고 찾아왔어요? 이제 와서 내 앞에서 불쌍한 척 해봤자 아무 소용 없으니까 얼른 할 말이나 하고 가세요. 그게 네 첫남편이 지금 첫모양 첫꼴이 됐어도 정신 차리고 잘 살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잘 알지? 그래서 말인데 네가 곁에서 네 첫남편 정신 차리게 있어주면 안 될까? 네가 데리고 살아주면 우리 아들도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는 우리 아들 타령이 멈추지 않더니 이제서 왜 네 전남편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줌마,
기억 안 나요? 우리 아들 등골 빼먹지 말라고 했단 말? 상대방 등골이나 빼먹고 사는 거 제일 혐오하는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등신 같은 짓을 하라고 하세요? 난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까 본인 아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시종일관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모습으로 전시모를 대했고 전시모도 이런 방법은 저에게 통하지 않는다 깨달았는지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귀신 산발이던 머리를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는가 싶더니 눈빛이 싹 바뀌어 저에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2억을 요구하던 그때처럼 뻔뻔하고 당연하게 말이에요. 진짜 이것도 못 해먹겠네. 그래, 네 말대로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알아서 잘할 수 있게 돈이나 좀 내놔봐. 듣자니 너 사업 여전히 잘 된다며?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겠어?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좋은 일한다 생각하고 돈이나 좀 내놔.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내 남편이라고 해도 줄까 말까인데 전 남편한테 내가 돈을 왜 주겠어요? 차라리 죽을 때 싸들고 가고 말지. 그래? 그러면 돈 줄 때까지 안 가고 버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쫓아내면 다시 찾아와서 버틸 거고 또 쫓아내면 또 찾아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긋지긋해지면 주겠지. 나 시간 많아. 이렇게 말한 전시모는 그대로 바닥에 드러누웠고 제가 잡아당겨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끝까지 사람을 질리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재주라면 아주 큰 재주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는 전시모와 신랑이 할 힘도 말다툼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인간을 조금이라도 빨리 치워버리고 싶기만 했어요. 그래서 전 하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경찰분들이 왔고 전시모는 그 어느 때보다 추하게 끌려갔죠. 끝까지 또 찾아오겠다는 말은 잊지 않고 말이에요. 내가 너 또 찾아올 거야. 돈 줄 때까지 또 찾아올 거라고. 전시모는 호언장담했지만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 각종 고소를 했으니까요. 초범이라 벌금형으로 끝나긴 했지만 한번 큰 고생을 한 전시모는 다시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즐기고도 즐겼던 악연이 끊어진 셈이었죠. 참 웃기지 않나요? 애초에 사업이 하고 싶으면 사업이 하고 싶다. 행여 몰래 사고를 쳐 제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일은 다 벌어졌고 이미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저렇게 빌면 모든 걸 다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뻔뻔함과 어리석음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할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랐네요. 그 후 2년이 지났고 저는 여전히 사업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며 곧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가방 출시를 앞두고 있어 처음 사업을 시작하던 그때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순간을 떠올리니 자연스럽게 이혼할 때가 생각났고 그 생각을 하다 문득 사연을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사연까지 쓰게 되었네요.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처음처럼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좌절하지 않으려고요. 그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던 만큼 어떤 결과가 있든 열심히 한다면 뭐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후회보단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찾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저에겐 더 옳은 일이자 방법이니까요. 이처럼 저는 여전히 앞만 보며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힘들기는커녕 뿌듯하고 제 삶에 활기를 주는 듯해 늘 행복하네요. 지금 사는 이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서인지 결혼이나 연애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언젠가 좋은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과 제가 추구하는 미래가 같다면 연애와 재혼을 꿈꿔볼 수는 있겠지만 첫 결혼과 첫 이혼이 너무 최악이어서 그런지 그런 기대는 아주 적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냥 제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이 상황을 좀 더 잘 즐기며 살아가 보려고요. 제 입에 풀칠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혼자 살아도 행복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과 저와 비슷한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제 글이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라고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깃들길 바랄게요.